안녕하십니까. 정치기사 정창준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고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대통령 선거 40일을 남겨둔 시점의 양당 경선 상황,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정적기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4일 목요일 정적기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이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요. 대법원은 어제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원 합의체 속행 기일이 4월 24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가 있듯이 대법원에도 전원 합의체가 있고 그 아래에 소부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4개의 소부 중 한 곳에서 먼저 심리가 이뤄지고 여기서 의견이 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후보 사건은 소부 2부에 배당했다가 심리도 없이 곧장 전원 합의체로 넘겼고요.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들이 모두 참석해야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데 이 후보 사건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간 당일 오후에 바로 첫 합의 기일이 열렸고 또 하루 만인 오늘 두 번째 기일이 잡혔습니다. 네. 이런 속도전을 놓고 40여일 남은 대선 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네, 민주당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아무래도 좀 잊혔던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보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건 그게 가져올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했고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은 파기자판, 즉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라고 하면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고요. 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멈추는지 아닌지도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2차 TV 토론회가 있었죠? 네,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어제 2차 TV 토론에서 개헌 이슈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이 필요하긴 하나 취임 100일 안에 해야 할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그 말은 자칫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곧바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조속한 개헌이 필요하긴 하나 3년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조기 레임덕을 부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한동안 거론하지 않았던 기본사회 개념도 어제 거론이 됐는데 네. 김동연 후보가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하는 건 성급하다고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성급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가 경선에서 독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번에 종자 씨앗까지 다 털어먹으면 다음 농사는 어떻게 짓느냐,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호소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들은 오늘부터 이틀간 1대1 토론을 시작하네요. 네,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은 오늘부터 1대1 주도권 토론회를 하는데 어제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각자 맞수 상대를 차례로 지목했는데 많이 지목받을수록 더 많은 토론을 하게 돼서 한동훈 후보가 3번,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2번, 안철수 후보는 1번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토론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반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과 이에 따른 빅텐트 여부를 놓고 후보들이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4명의 후보는 탄핵 찬성이 2, 반대 2로 2대2 구도인데 한덕수 차출론을 놓고서도 2대2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한 대행이 오늘은 권한대행으로선 매우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추경 시정연설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은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한 대행의 연이은 외부 행보에 출마설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서 한중 대화가 있었죠? 네, 한중 정부는 어제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회를 열고 중국이 PMZ라 불리는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양국이 아직 경계 획정을 진행 중인 서해 수역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중국은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시설과 관리시설에 불과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한중 간의 이견이 커서 해상 경계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네. 양국은 2000년에 일시적으로 조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어업 협정이란 걸 체결했습니다. 네. 어업에 한해서만 이 PMZ에서 양국 어민이 모두 활동할 수 있게 한 건데요. 중국은 어민들이 배를 띄우는 걸 넘어 아예 국가 차원에서 2018년과 2024년에 설란 1호와 2호라는 양식시설을 설치했고 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 주장하면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업 활동이니까 양국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는 구조물 설치는 단순 조업을 넘어선 사실상 점유고 추후 해양 영토권 주장과 연계될 수 있어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겉보기에는 양식장이지만 위성통신과 해양 관측 장비, 감시 센서 등을 들일 수 있어 군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한 실효적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관련 추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100, 우리 돈으로 약 14만 원인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긴 재산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네. 보통 추기경 월급은 우리 돈으로 600만 원대에서 800만 원대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즉위한 이후 보수를 받지 않았고요. 교황 전용 숙소 대신에 사제들의 기숙사에 함께 살았습니다. 2001년 추기경이 됐을 때는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추기경에게 배정된 고급 승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네. 교황은 이렇게 청빈한 삶을 살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고 종전과 평화를 강조해 왔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장례식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향해 관세 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조문 외교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주목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선 한덕수 권한대행 대신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조문 사절단을 이끌고 참여합니다. 다음 달 초에 연휴가 시작되는데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안 될 분위기라고요? 네, 정부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이어 주말인 3, 4일과 5일 어린이날, 6일 대체공휴일까지 6일간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네. 정부 관계자는 대선일로 지정된 6월 3일도 임시공휴일이어서 5월 2일마저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정부가 지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설 연휴 기간이 엿새로 늘어났었는데 연휴 기간 해외여행 수요는 늘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정책 실패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도 임시공휴일을 또 추가하는 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출생아 수가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 넘게 증가했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 35명으로 지난달 같은 달 대비 3.2% 늘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이런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2월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출생아 수가 그 전해에 비해 늘어난 건 2014년 이후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출산과 관련한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도 2월에 1만 9,370건으로 지난달 같은 달 대비 14.3%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혼인 건수가 늘기 시작한 것도 11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아주 깨끗합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쭉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오존 농도도 모두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북, 경북 내륙에 안개가 짙게 낄 전망이고요. 아침 기온은 대부분 영상 10도 내외로 평년과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6도 분포로 서울은 20도로 예보가 됐는데요. 어제보다 3도 떨어지지만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세종, 부산, 제주 21, 대전, 광주 22, 강릉 23도로 대부분 무난한데요. 경상권은 오늘 좀 덥습니다. 구미와 진주가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오늘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낮아지겠고 게다가 전국 대부분 바람이 오늘부터 강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낮아 내일부터는 부쩍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대기도 차츰 메말라가겠고요. 한동안 다음 주까지도 전국적으로 큰 비 소식이 들어있지 않아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출근길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목천 부근에서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입장 휴게소에서 안성 부근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막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 남사진이 부근에서 남사까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히고 있고요. 반대 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어렵습니다. 군포 부근 2차로는 낙하물이 떨어져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까지 8km 넘게 막히고 있습니다.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먼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윤 대통령이 거짓말 굉장히 많이 하는 분입니다.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통령 재직 중에도 그렇고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이제 대선 전에 한 거짓말들은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그런 선거 범죄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유죄가 되면 지금은 뭐 파면돼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유죄가 될 경우에 선거 비용 전체를 다 반환해야 되는 뭐 국민의힘이 당시 한 400억 정도 썼을 겁니다. 국가에서 보전받은 비용이 한 400억 정도를 다시 다 반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안,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공직선거법이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공직선거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그런 형을 선고받으면 지금 판명됐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해당되지 않지만 또 재직 중일 때는 이것이 형사소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기소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파면됐고 나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한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이제 대선 전에 여러 가지 거짓말 많이 했는데 어떤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23억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장모 최은순 씨가 남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잔고 349억인가의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큰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이 됐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허위 경력. 김건희 씨 허위 경력에 대해서 허위 경력이 이미 확인이 되고 본인이 사과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전부 허위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이미.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사가 가능할까요? 공소시효가 선거법은 6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이미 한 3개월 정도는 한 80일 정도 지났습니다. 80일. 네. 80일 정도 지났고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제 경찰이 국수본에 그 고발을 했는데 경찰은 이제 기소는 이제 검찰에 넘겨야 또 기소가 되기 때문에 통상 한 보름 정도는 남겨두고 검찰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기소를 하죠. 그렇다면 100일 중에 약 한 80일 정도 경찰이 갖고 있을 수 네. 있습니다. 80일이면은 뭐 충분히 수사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허위사실인 것이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이것이 허위사실이지 않냐, 그 당시에 허위사실인 정을 알고 얘기했느냐 아니냐 하면 이제 본인이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부인하겠죠. 그 정도의 그 확인 작업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임박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절대로 수사를 안 하고 어떤 결정을 안 내리고 공소시효 지나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뭐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대통령 재직 중에도 여러 특검들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지만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서 안 됐고, 또 상설 특검, 네. 일반 특검법도 있고 상설 특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검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이채양명주 이런 5글자로 지난 대통령 재직 중에 이채양명주 5글자로 그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받아야 될 사건들, 네.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들 얘기했었죠. 이태원 참사, 참사, 또 최상병,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또 주가 조작 사건,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채양명주 5글자 해서 이거 전부 그 수사를 해야 될 사건들이고요. 그 이외에도 명태균 사건도 있고, 네. 또 고발 사주 사건도 있거든요. 뭐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내란 과정에서는 경찰의 정당한 그 공무집행, 즉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향.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교사를 해서 지시를 해서 그 공무집행 방해했단 말이죠. 그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그 교사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국수본 경찰 국수본에서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의 공범으로 네. 이렇게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허위사실 공표도 국수본에서 이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거인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명태균 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가 좀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검찰의 상층부, 최상층부, 그러니까 신무정 검찰총장은 여전히 좀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중간간부 이하의 검찰에서는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윤석열은 버려야 한다. 김건희는 버려야 한다. 그것이 검찰 조직의 이익에 부합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 조직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니고 검찰 편이군요. 오로지 검찰은. 오로지 검찰 편이기 때문에 그 검찰 조직의 어디다 줄 서는 게 검찰 조직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잽싸게 파악을 해서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온 그런 검찰이거든요. 바람보다 먼저 눕는 그렇게 빨리 태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아주 실무진에서는 중앙간부 이하의 실무 검사들은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의 구속은 멀지 않았다. 곧 구속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좀 한참 됐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청사로 소환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뭐 그 이전에 뭐 알현이냐 뭐 이런 비아냥을 받고 그 핸드폰도 반납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수모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하고 이제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그 때문에 그 중앙지검장 누구죠? 그 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탄핵도 되고 물론 뭐 탄핵이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네. 어쨌든 그만큼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검찰이 과거의 그런 과오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국민들에게 좀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일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강도 높게 조사를 해가지고 곧 구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논란이에요. 이게 김 여사한테 줄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인사한테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그 전달하지 않았다, 뭐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전 씨는 얘기를 하기를 목걸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 씨인가 하는 그 분의 얘기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 전달 체계상 그것을 어떻게 전달 안 하고 뭐 잊어버렸다고 그건 뭐 완전 거짓말을 봅니다. 그게 곧 들통날 얘기이기 때문에 배달 사고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배달 사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배달 사고가 이것이 전달이 안 돼도 모를 수 있는 이게 전달하라고 한 쪽이 모를 수 있는 또 받은 쪽이 모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이제 배달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달하라고 한 쪽과 이 최종 받아야 될 김건희 여사와 어느 시점인가는 확인이 될 거거든요. 이게 됐냐 안 됐냐, 전달이 됐냐 안 됐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중간에서 착복할 생각은 전혀 뭐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전달은 확실히 됐을 것이라고 보고 전 참 그걸 보면서 김건희 씨가 받은 뇌물이 정말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품백도 있었고 화장품도 있었고 그전에 최 목사가 명품백 전달하려고 할 때 본인 이외에도 선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쭉 대기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김건희 씨가 대통령 영분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활용해 가지고 도대체 얼마의 뇌물을 챙긴 것인지 과거 그 마르코스 대통령 때의 그 이멜다 여사를 방불케 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뇌물 챙긴 거 아닌가 참 걱정이 됩니다. 아직 그 명확히 확인된 부분은 아니니까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언론인도 방청인도 없이 진행되는 문제 비판하셨는데 왜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본래 우리 헌법에는 헌법 109조인가에는 모든 재판은 그 심리 또는 판결 뭐 이런 걸 공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는 이제 뭐 국가안전보장 등등의 이유로 그렇죠. 공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저도 재판을 많이 받아봤는데 재판의 경우에 그 자유롭게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죠. 또 방청객도 자유롭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켜보기도 하고 이렇게 공개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김용현 뭐 노상원 이것이 이른바 이제 내란죄고 여러 가지 군사상 기밀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아마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요거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내란 외환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걸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그 좀 법을 좀 개정을 해서 그래서 어느 때 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아마 그 재판 진행 상황이 다 공개될 것입니다. 뭐 국가 안전보장 상황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마 재판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후보를 내지 않았나요? 대선 후보를 내자는 쪽 내지 말자는 쪽이 팽팽하게 이제 의견이 대립됐었고요. 엄청난 논쟁을 벌였었는데 논의 끝에 이제 최종 당무위에서는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네. 많은 논의를 한 끝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이 모아졌고 그리고 그것을 또 전당원 투표에 붙여보니까 전당원 투표에서도 당무회의 결과와 유사하게 네. 압도적으로 후보를 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후보를 내자는 쪽과 내지 않자는 쪽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네. 목표는 이번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 압도적인 그 민주 헌정 수호 세력들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 한다. 그 목표는 똑같은데 그 수단으로서 후보를 내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 후보를 내지 않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놓고 장단점들을 많이 따진 것 같은데. 네. 이번 대선이 이제 대통령 그 파면에 따라서 이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이제 짧죠. 이것이 그렇죠. 이제 정상적인 대선이었으면 당연히 후보를 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선거이고 또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 대표가 지금 영화의 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 대표적인 대선 주자인 조국 대표께서 부재 중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준비 기간이 짧은 것이 이제 우리는 후보를 선출하고 하는 그런 준비 기간이 이제 짧고 그러니까 준비된 대선 주자가 영어의 몸이 돼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 또 지금은 내란 종식이 중요하고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조국혁신당이 아직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대선 전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압도적인 그 정권 교체에 도움되는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도 편지를 보냈다고요? 이제 당무회의에서 의견이 완전히 모아져서 사실상 결론이 난 이후에 결론이 나기 전에는 조국 대표께서는 늘 그 본인은 당원도 아니고 당 대표는 더욱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당무회 일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결론이 난 이후에는 항상 결론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그 편지를 보내셔가지고 그 결론이 잘 된 것 같다. 결론이 난 이후에 그 당이 그 결론 난 그 결론대로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응원 메시지였지. 그 전에는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이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결정이 되면 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자. 그렇죠. 예. 이미 이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를 혁신당 후보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돕자.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자 이런 역할. 조국혁신당에서 야권 통합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문자 폭탄에 많이 시달렸다고요? 네, 그 부분은
그 좀 안타까운데 조국혁신당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했는데 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이제 그 뜻을 제대로 이제 약간 곡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지금 뭐 예컨대 그 역선택에 이용될 염려가 있다. 역선택 또는 이제 당원 주권에 반한다. 당원들이 뽑아야 되는데 왜 국민 경선을 하냐. 아하. 그다음에 국민 경선을 했을 경우에 역선택의 위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그 이유 때문에 좀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 선출 과정이 굉장히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선출된 후보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돼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대의를 가지고 조국신당은 제안한 거였거든요. 그 오픈 프라이머리 가지고 조국신당이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한들 조국신당 후보가 뭐 그 과정에서 그것이 예컨대 뭐 모든 후보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당 후보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3명으로 압축을 해서 3명 가지고 결선 투표라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여론조사의 뭐 지지도 이런 걸로 볼 때 그 3명으로 압축된다 해도 3명은 다 민주당 소속 후보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조국혁신당 후보가 그 뭐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뭐 후보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보다 큰 승리, 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야권 대통합에 필요한 야권 대통합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선출된 후보가 훨씬 더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위해서. 네. 예, 그 조국신당은 대의 명분에 충실한 것이지 조국신당이 얻는 실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폭탄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좀 어떤가요? 뭐 민주당이 이전부터 사실 교섭단체를 완화하는 20석을 완화하는 이런 법안 발의를 쭉 해왔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었고 이번에도 박홍근 의원께서 그 15석으로 낮추는 걸 발의를 했고 또 민형배 의원께서 10석으로 낮추는 걸 발의를 했고 네. 민주당의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나는 교섭단체 그 내렸으면 좋겠는데 뭐 나는 반대 안 한다 뭐 그 이런 의견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민주당 의총에서 그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왜냐하면 이제 원탁회의를 통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꼭 필요한 과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야오당이 합의를 했거든요. 교섭단체가 이제 조국혁신당을 위한 교섭단체 완화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부터 이게 정치개혁 과제로 쭉 계속 지어져 온 과제들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때문에 지금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그래서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당의 또는 민주진보 진영의 오래 묵은 어떤 정치개혁 수건 과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께서는 동의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혁신당을 에게 뭐 맞춤형으로 마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좀 정무적으로 정치적인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 민주당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은밀한 정치 거래를 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이 이전부터 쭉 주장해왔던 정치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조국혁신당과 물밑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네. 지금도 야오당이 원탁회의에서 합의된 정치개혁과제 대표적인 정치개혁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하나가 결선투표제고 하나가 교섭단체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 다당제 정치 문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거든요. 결선 투표제 도입. 네. 예. 또 교섭단체 그렇죠. 완화. 예. 그래서 소수 정당들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수 정당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원하는 정치인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예컨대 그건 이제 대의명분은 그렇게 있는데 예. 이번 상황이 이제 조국 혁신당의 이 시선이 가면서 혹시 뭔가 이렇게 민주당하고 약속을 한 게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하신 것처럼 민주당과의 약속이라는 게 전혀 그 상황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전부터 쭉 진행돼 왔던 과제고 또 야 5당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야 5당이 그 지금 거기 이제 조국 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 그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쪽 민주 진보 진영 쪽은 교섭단체 2개 되고 국민의힘 하나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걸 의식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다. 예,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적 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진가 김동호입니다.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레드포트라는 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도 하면 우리 독립운동사랑은 전혀 관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중국에 갔을 때 왕청현이라는 곳에 한 야산에 있는 동굴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4발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아주 험한 곳인데요. 거기 올라가면 동굴 속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고 대한독립군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 열정이 계속 이어졌구나. 조상들의 열망이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영국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하와이, 미국, 멕시코, 쿠바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대한 대서사시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우리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내가 어디 여행을 가거든 꼭 그 현장에서 한번 우리 역사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게 광복 80주년을 더욱더 뜻깊게 보내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4월의 24번째 날이자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토요일까지 맑은 하늘이 계속되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소 쌀쌀하거나 서늘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권, 전북, 경북 내륙에 짙은 안개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침 기온 대부분 영상 10도 안팎입니다. 서울은 오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10도가량 벌어지겠고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떨어진 수준이지만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세종과 부산이 21도, 광주 22, 강릉 23도로 대부분 20도 언저리인데요. 경상권은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높겠고 오늘 더운 지역입니다. 구미와 진주가 25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이들 지역 중심으로 일교차도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낮아지겠고 게다가 바람도 전국 대부분 당분간 쭉 강하게 불면서 일요일까지 강한 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고요.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대기도 차차 건조해지겠고 당분간 전국적으로 큰 비 소식도 없어서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2.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격 인터뷰, 이번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대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6.3 대선 오늘로 딱 40일이 남았습니다. 양당 경선 상황 살펴봅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난번에 공선법 관련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재명 대표의 서사가 그 말씀하셨죠. 완성되어가는 이 결정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검찰의 수사,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로 불리워지는 거기에 이제 테러,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의 뭐 하여튼 장기간의 단식, 목숨 건 단식이죠. 이런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또 소위 반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당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구속되느냐 마느냐를 기다렸던 그 장면들, 이런 등등이 이재명 대표의 서사를 완성해가는 이제 이 과정이었고, 그 정점에 2심 무죄 판결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더 단단해지고 또 넓어지는 과정이었다. 이제 넓어지는 과정에 계엄이 있었고 또 탄핵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위 부동층, 중도층이 평균 조사보다 탄핵 찬성이 많았어요. 조사 평균보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고, 정권 교체에 대한 것도 중도층이 조사 평균보다 중도층만 보면 더 높았어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응답층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더 이동을 하는, 그러면서 50%벽까지 돌파돼 버리는 네.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이제 지금 치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첫 번째로 이 동일체가 정치적 동일체가 돼가는 과정이었고, 여기에 이제 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중도층까지 이 넓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예. 당내에 뭐 대표 선거든 뭐 대통령 후보 경선이든 전례가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뭐 독재국가 선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호남 경선 관심입니다. 호남에서 90% 넘길까요? 저는 호남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당대표 선거 김두관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가 경쟁을 했던 당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하고 지금 비슷한
이 추이를 보이거든요. 네. 호남이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만 떨어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한 80 중반 정도로 평균은 88%였는데 득표율이 한 4~5%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호남에서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좀 비슷한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김경수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직책을 맡고 계신 거예요? 거기 이제 선대위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수평적인 네. 이 선거 캠프예요. 그래서 30, 40대 젊은 친구들이 이제 팀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수평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면 이제 본부장 각 본부장이 있고 총괄본부장 있고 선대위원장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이죠. 선대위가 없으니까 팀장 체계로 수평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이 선거 총괄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선대위원회가 없으니까 선대위원장은 아니고 뭐 좌장이라는 이름으로 실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쭤본 게 이제 경선 2위 다툼. 이게 이제 또 관심입니다. 충청권 경선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2위를 했고 영남권 경선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2위를 했습니다. 다소 이제 예상됐던 부분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연고가 사실 뭐 김동연 지사의 경우는 충청 연고 또 김경수 지사에는 뭐 아무튼 불경 이쪽 영남 연고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주당의 모든 선거는 호남이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2위 다툼. 예. 그래서 후보들이 호남에 진력을 하고 있고 김경수 후보도 제일 먼저 이 세 후보 중에 호남을 찾았고 오늘 또 호남을 가고 김경수 후보의 부인 사모님도 호남에 가 있고 그래서 호남이 1등은 물론이고 2, 3등까지 결정하는 그런 이제 선거가 된 거죠. 그래서 네. 호남의 선거 결과가 결국은 이제 순위를 결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김동연, 김경수 후보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인데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좀 저조합니다. 저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네. 뭐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사실 1%의 지지로 대선 경선 시작해서 후보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 경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득표가 뭐 한 자릿수다 뭐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질 않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하고 또 어떤 리더십을 보이고 어떤 비전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적어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 당원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후의 정치에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잘 피력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지. 이렇게 득표율에 달려 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정치적 상황들이 꽤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아무래도 두 후보가 착한 2등 전략이라는 말이 나오다 보니까 선거전이 좀 달아오르지 않습니다. 관심이 좀 적은 상황이기도 해요. 저는 이제 소위 대표 경선이든 대통령 경선이든 적어도 이 두 경선은 흥행이라는 말을 늘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고 컨벤션 효과 또 뭐 각 정당에서도 이제 염두에 두고 막 그러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좀 비교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경선이 소위 말해서 흥행이라는 측면, 볼거리라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그런 이제 선거지만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선거가 소위 서바이벌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11명을 이제 서류로 추리고 네. 그다음에 8명 추리고 지금 4명 추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아주 소위 말해서
수권 자체가 저게 가능한 정당인가 하는 비판들이 나오고 뭐 보수 언론까지 이게 무슨 여당의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라는 뭐 사설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전적 등식, 흥행이 있고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했을 때 그리고 또 한 방으로 뭐 상황을 이렇게 끌고 나가거나 뒤집어 보려는 이런 상황에서들 주로 나왔던 예고 또 그게 이제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이걸 또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계엄 탄핵, 윤 대통령 형사재판, 거기서 집권 여당의 태도 이런 것들이 정권 개최의 지수를 확 높여놓고 또 국민들 민심이 확실하게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것이 딱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경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가 흥행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서는 오히려 이제 조금 역전된 평가들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 후보들의 공약도 좀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이 공약 중에 다들 뭐 좋은 공약들은 말씀하실 테니까 혹시 빌공자 공약에 그칠 공약들은 좀 어떤 공약이 보이세요? 저는 이제 이 공약이라는 게 대부분이 빌공짜 공약이 될 수도 있고 주요 공약 또 이 주목할 만한 공약 중에 그건 뭐 소위 말해서 킬러 컨텐츠 내지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사업의 규모, 정책의 규모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재원 조달 대책이 제시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뭐 국가 살림이라는 게 집안 살림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입 지출을 봐야 되고, 수입에서 그러면 세수 추이도 봐야 되고, 그러면 다른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재정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봐서 재원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소위 이제 재원 조달 방식, 재원 조달 계획이라는 건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아주 특징적인 이 선거입니다. 어떤 정책을 딱 내놓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연간 1조가 들어요. 연간 10조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재원 조달 대책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김경수 후보 말고는 저쪽 당도 마찬가지고 이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해서 제시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김경수 전 지사 인기 없는 증세 정책을 내놨어요. 지금 17% 정도로 떨어진 조세 부담률을 22% 이상 높여야 한다. 어떤 배경입니까? 우선은 이거는 이제 증세적 관점에서 조세 부담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22%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17%로 줄어들었으니까 정상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는 증세가 될 수 있어도 감세를 해주거나 혹은 또 부자 감세를 하거나 어떤 과세 기준들을 확 낮춰가지고 이 세수가 줄어들게 하는 그래서 17% 22%가 17%가 됐으니까 원상회복 차원 이거는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살림을 아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출 구조를 혁신을 해서 있는 예산인데 아껴 쓰는. 그러면 여기서 돈이 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주로 세 축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살림을 아껴야 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출 구조 개혁을 해서 여기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윤 정부의 이 17%로 줄어든 조세 부담률을 22%로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신뢰를 통해서 필요하면 증세를 해야 된다.
근데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죠. 근데 이 증세도 부자 증세냐 보편적 증세냐인데 네. 보편적 증세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특히 우리가 좀 앞으로도 이제 이 숙제인데요. 아니, 신산업들, 특히 기술 산업들 이러면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고용은 줄어드는, 일자리는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 완전히 이건 뭐 이 문명의 이제 하나의 그 새로운 변화라고 할 정도로 지금 디지털 융합 문명, 이 산업 문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다른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도 고전적인 세제로, 고전적인 세법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주는데 부가가치가 엄청 늘어나거나 이런 데에서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을 해야 된다. 네. 이러지 않으면요. 전부 다 뭐 엔비디아 얘기하고 AI 얘기하고 이러면서 국가가 이제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특히 뭐 AI 인프라나 뭐 이런 거는 직접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는 뭐 직접 투자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배당을 네네. 나중에 하게 되면 세금 안 걷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시대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 그다음에 뭐 메가시티 얘기하고 지방분권 얘기하고 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이거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 의무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거는 재정 전략에서 재정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쪼그라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세 가지 축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많은 후보들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이 청와대에 계셨던 분으로서 대통령실 이전 공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빨리 민주당부터 그 후보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1차 토론에서 그랬거든요. 일단 용산 쓰고 용산 쓰면서 청와대 수리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수리하면서 세종으로 옮기는 거 추진하고 청와대 쓰면서 요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였고 김동연 지사는 바로 다음 날 세종으로 간다. 김경수 지사는 하루라도 용산 쓰면 안 되고 빨리 이거를 여야가 후보 선출되면 합의를 해서 그 안에 청와대 손보고 청와대를 가고 안 되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짧아서 안 되면 임시로 쓸 수 있는 뭐 종합청사나 이런 업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쓸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김경수 지사 네, 돕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님은 그때 김경수 지사가 이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수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용산을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 이렇게 바뀌시고 있는 것 같고 김동연 지사님은 뭐 용산 안 쓴다는 점 하루도 안 써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와 같지만 바로 세종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그 대통령 이제 제2집무실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직원들은 어떡하고 그다음에 역시 거기에 대통령이 이제 상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관저 문제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거는 소위 말해서 그냥 회의실, 집무실 하나로 용산을 안 쓴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직원들도 현실적으로. 그 직원들이 가게 돼서 거기서 상주를 하는 거냐. 또 관저도 거기에 있는 거냐 하면 그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러면 관저나 직원들도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보안, 안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또 돼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용산 하루도 안 쓴다는 문제를 그냥 대통령 집무공간의 문제로만 인식을 하셨다면 그거는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고 신속하게 심리를 좀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사법 리스크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일단 이제 633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 상고를 해서 여기 온 건데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뭐 40여일 남기고 부로 배당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된 거라서 대법원에서 첫 번째 상당히 이거는 사전 작업을 내부적으로 한 거다. 부로 배당하자마자 일단 갖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자마자 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회피 신청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전에 상당히 논의하고 준비한 거다. 그리고 전환합의체로 가자마자 굉장히 속도를 내잖아요. 네. 바로 회의를 이제 네. 오늘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준비된 거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준비를 했냐? 요런 이제 생각을 안 할 그렇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이 워낙 커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633을 뭐 대법원장이 직접 얘기를 할 정도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속도는 태운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가지고에 비추어서 전원합의체로 간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빨리 하고 심지어는 파기 자판까지 해라. 파기 환송이 아니고 파기하고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까지 내려라.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대법원이 일종의 이제 방어적 행보를 대법원이 한 거다. 정치적 공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대선일 전에 판결이 나올 예, 거냐? 그게 두 가지죠.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나온다면 유죄냐 무죄냐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죄라면은 또 파기환송 취지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냐 아니면 아예 형량까지 정해버리는 자판까지 하느냐. 네. 뭐 요런 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 대선 전에 대법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고. 네. 전원합의체라는 게 이제 지금 2분 빼고 11분의 대법관들이 바로 협의를 이 내용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다 이거를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법리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들을 하고 또 설득 과정들 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대법관들 사이에서 있어야 하고 그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표결 비슷한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녹록치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선 전에 이게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가사 대선 전이든 후든 판단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례가 없어요. 유죄를 무죄로 한 적은 그것도 아주 소수의 그 사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그렇게 특히 파기 환송이 아니고 파기 자판까지 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속도, 방어 이런 의미로 이제 지금 전환합의체 협의되고 나름 준비해서 대법원에서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하는 매우 이제 방어적인 대법원의 이 행위다,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지기 어렵고 내려진다 하더라도 무죄를 유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참고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해당 판결 1심 판결 때 유죄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징역총 유죄였거든요. 네. 그때 제가 판결문을 보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판결문 보니까 무죄 확신이 든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했고 이 뭡니까 위증교사 이거는 좀 경계선에 쓴 것 같은데 요 선거법상의 이 허위사실 문제는 이거는 유죄가 어렵고 유죄를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이었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판결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유죄를 증거하기에 참 이상한 판결문이었죠.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개헌에 대해서 시급히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이요? 예. 이재명 대표는 뭐 개헌에 대해서 열어놓은 거거든요. 열어놓은 건데 지금은 아니다. 그 시점을 이런 거고요. 이제 개헌이 복잡해졌어요. 국민의힘이 개헌하자고 덤볐던 것도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엄 탄핵이 와중에서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정치적 수단으로 던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민의힘이 무슨 개헌 논의를 했었어요. 그냥 던진 거죠.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 단일한 개헌안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2단계 개헌론을 얘기했잖아요. 일단 대선과 동시에는 뭐 하여튼 개헌 방지 개헌. 그래서 개헌 논의는 살아 있되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금 타이밍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나간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재명 예비 후보 조갑제, 정규제, 보수 농객들을 21일 날 만나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집권할 경우에 장관은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해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행사라는 뭐 말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게 이제 그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일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평가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봐요. 아하.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대표 발언과 수평 비교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때 문제가 됐던 교육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기자들이 도어 스태핑할 때 물으니까 아니 이렇게 훌륭한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 눈에는 능력 있고 훌륭해요. 그래서 저는 뭐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눈에서 아니 그렇죠. 국민들의 눈에서 능력 있고 훌륭한 장관을 이어야지.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생각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정말 일 잘하는 장관, 능력 있는 장관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른 후보한테 물어보면 다 같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 분의 이제 보수 논객들하고 이재명 대표가 봐서 한 얘기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가리지 않고의 방점을 찍어야지 능력 있는 장관의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다. 그거는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가리지 않고라는 게 무슨 뜻일까? 가리지 않고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진영을 넘어서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최소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뭐 당연히 이제 시민 사회가 있고 또 이 계엄 찬성 혹은 탄핵 반대하고 결을 달리했던 또 정치인과 정치 세력들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아우러서 하는 얘기인지 그게 관심이다. 그게 저는 방점이라고 봐요. 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미국과의 통상협의가 우리 시간 오늘 밤 시작됩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한미 통상협의의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 등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정했습니다. 5개 나라 꼭 집어서 우선 협상하는 배경 뭔가요? 네.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은 많은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밀어붙이다 보니까 미 국민들 사이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성과를 내야 국민들 인식시키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협상 결과를 최대한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협상 파트너 측면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잘 작용할 수 있는 국가. 요게 이제 아까 5개국이 되겠죠. 네. 그리고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은 협상의 스킬에서 보면 A게임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익을 증대시킨다. 네. 그러면 확실한 레버리지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라든가 한국과 같은 이런 국가들은 주한 미군이라든가 주일미군, 그다음에 주일미군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서 확실한 레버리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국가의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그렇게 궁금해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5국이 선정됐다 이렇게 부여됐습니다. 일본 먼저 시작을 했죠. 일본. 네, 일본이 이미 끝났습니다. 일본 협상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이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맨 처음에 조기에 타결하겠다 해서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 뒤늦게 나오면서 일본 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사실 참여하냐 마냐 논란 속에 참여를 했는데요. 트럼프 요구사항이 지금 연간 한 1,200억 정도의 무역 적자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제로로 해달라. 제로로 해달라. 그러면 이거를 받아들일 때는 일본의 경제 성장률 완전히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어렵게 일본 경제가 지금 회복되느냐 아니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그 관광을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성장률을 좀 이렇게 끌어주려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간 무역 적자 1,200억 달러 되는 것을 제로로 해달라. 일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협상의 자세를 종전에 빨리 신속한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알고 지금은 가능한 늦게 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이게 좀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무역 적자를 다 제로로 해달라. 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협의라든가 협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우리가 이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더더욱 이제 다른 국가와 관련돼 있는 것은 사전에 준비가 져야 됩니다. 개인도 뭐냐면 차선에 철저히 준비해 가서 다른 데에 가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지금에 나오는 정책은 거꾸로입니다. 먼저 질러놓고 나중에 안을 이게 보는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한미 간 이렇게 상호관세 유예 협상이 오늘 저녁으로 시작됩니다는 네. 이걸
저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네고티에이션이다. 그러니까 네고티에이션은 양쪽 다 협상안을 놓고 서로 조율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마련되지 않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고티에이션보다는 컨설테이션이다. 일정의 점 이렇게 협의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하는 것은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자 지금 협상이 하는 사람이 협의를 하는 게 실무급에서 마련되지 않는 거다. 예상되는 아니다. 그런 각도에서 예상되는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측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공동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세라든가 비관세적 철폐.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진출 방안이 되겠죠. 기업들. 요거는 이제 전 세계가 공통적인 과제다. 두 번째는 무역적 자국이 있거든요. 네. 그 무역적 자국도 미국 입장에서 많기 때문에 무역적 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는 문제. 요것도 뭐냐 공통적 과제다. 근데 자 해당 국가마다 특수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주한 미군이 있죠. 프리라이딩 문제,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그 레버리지 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관세라든가 이런 측에서 미국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때 얼만큼 요구할 것이냐 하는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날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알래스카의 LNG 문제, 이 개인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도저히 개발을 못하는데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누구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게 공동 참여하거나 아니면 일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공동 과제와 특수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실무급에서 이번 협상 협의에 올려가기 위한 이런 안건이 아니고 예상되는 안건이다. 그래서 변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무역 적자를 좀 미국 입장에서 네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당근책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느냐 해서 지금 조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군축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선 문제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느냐 또 알래스카 문제에 대해서 LNG 개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 과제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된 과제들은 뭐냐면 협상력을 증대시키는데 사실 다른 우리 국가라든가 가난 국가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기 때문에 국익 증대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트럼프는 예상되는 안건 이외에 기상천외한 기습적인 안건을 요구한다. 그래서 일본도 뭐냐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해달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기습적인 안건이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 증대할 때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어떤 거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내올 수 있는 어떤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과제는 이 달러 폐기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의 타겟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정부에서 결정적이 차한 것은 2020년에 중국이 사실 그 보안법으로 인해서 홍콩의 그 달러 폐기 문제를 바이든 정부가 수용했거든요. 근데 달러 폐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영향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이든 정부가 넘겨주면서 홍콩의 중국의 예속화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중국의 위상이 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정부는 베센트든 아니면 일론 머스크든 본인 자신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네. 기업 출신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마가는 뭐냐 세계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국익 증대한다면 뭐로 표시하겠습니까? 결국 통화치로 하거든요. 그럼 개인 입장에서 사실 달러 약세를 진행한다. 기업가층이다. 그럼 미국의 위상을 마가 구성이 실현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려서 안정적인 달러 가치를 원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달러 가치가 돼야 신뢰가 형성되는 거고 그 신뢰가 뭐냐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강달러도 사실은 미국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과도한 달러 약세도
뭐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행동할 때 그 사람이 기복이 없이 안정적으로 해야 그 사람에 대해 신뢰가 형성되고 거기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다하게 달러의 약세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주요 교육국가에 대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를 폐거시키는 것이 가장 사실 마가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그 실증적인 문제가 홍콩에 폐거될 때 사실 홍콩은 미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거든요. 이걸 중국 쪽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습적인 과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해 갈까 하는 이런 것도 사실 우리의 국익증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지 지금 언론지상에 나오는 이런 얘기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 네네. 네. 이 협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정부도 지금 협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만남에서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과정인가요? 어떤 과정인가요, 보통? 이번에 이제 2+2 협상의 형식을 취했는데요. 사실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밑에 보통 국제 협상은 밑에 실무진 차원에서 사전에 조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7 정상회담 할 때는 이틀 만나가지고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거기서 안건이 합의가 됩니까? 실무치 안에서 다 합의가 돼서 최고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공동선언문 딱 작성해서 선언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뭐냐? A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안이 없습니다. 안이 이렇게 있어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초기에 사실 성과를 내는 장기적이니까 이번에 중국이라든가 그 앞서 이후에 협상할 때 보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훈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다. 이건 협상을 트럼프 성격되게 확실하게 빨리 결정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패키지 딜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관세 이렇게 해서 개별 안건을 오면 서로 뭐 통합 문제가 있고 이것도 조율하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안건을 한 건에 통합거래하는 식의 패키지 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이 A게임 방식입니다. 상대방 패를 보고 내 패를 내놓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가져와라. 일본에 가져왔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무역적자 줄여라. 제로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볼 때는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지금 이렇게 통수권자가 없는 입장에서는 최고가 됐지 않습니까? 네. 2+. 일단 바이든 그 트럼프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컨트롤 타워가 베센트입니다. 네. 그리고 통상에 있어서 가장 대표가 USL 대표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실질적 컨트롤 타워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산업장관 장관이 가죠. 네. 저는 이 산업장관 안 장관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 위계 USL 대표니까 왜 사업정책이 관장하는 사람이 갑니까? 우리도 엄연히 통상교섭본부장이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톱다운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 방식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조선 분야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산자부 장관이 산업정책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관세 유예는 90일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어쨌든 이번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의중을 좀 보고 이게 90일 안에는 끝내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호관세에서 보면 이 협상 기간이 90일이거든요. 이렇게 우선 협상은 5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국가들이 75개 국가를 해야 됩니다. 90일 동안 75개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보면 통상 담당하는 하부 부서들의 협상 파트너는 국장급이라든가 이게 임명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75국가를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에 다 해가지고 미국의 통합적인 방식이 나온다?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발표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별 국가. 그래서 우선 협상국 해서 지금 이제 만나고 실무급에서 어느 정도 조리됐다.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이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상호관세가 4월 2일에 일괄로 발표했으니까 다시 수정된 기간에 모든 국가들이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90일 들어서 통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냐. 그럼 어떤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개별로 합의되는 국가들 보면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익 증대시키기 어렵습니다.
이게 스파게티 볼 역할인데요. 자, 삶은 국수를 사발에 넣으면 서로 엉키고 설킵니다. A국과 타결돼서 발표에 구속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B국과 타결에 구속하죠. 서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산지 규정한다. 싱가포르가 중국과 원산지 규정을 쌍무적으로 FTA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두 국가 간에는 자유무역을 했죠. 관세를 다르죠. 근데 두 국가들 간에는 타결이 됐는데 두 국가 간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중국 간에는 원산지 규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 우리 수출원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협상을 타결했다 하더라도 싱가포르가 원산지 비율이 달라 중국과 원산지 비율이 달라 FTA를 타결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무역을 증대하는 데는 더 골치 아픈 거죠. 이쪽에 대응, 저쪽에 대응 이런 입장이 미국에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90일간에 전부 통합돼 가지고 추가 협상에서 그 안이 나오면 자 A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안이 나오는 거죠. 이제는 협상안을 다 봤으니까 여기 국가에 대해서 24% 일본이 24%면 이것을 12% 조정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다죠. 그래서 90일 기간을 볼 때에는 75강국에 이렇게 나오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지만 이게 확정적으로 90일이 연장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를 들면 초기의 협상을 타결하는 게 나은 건지 다 조금 지켜보고 협상에 타결하는 게 나은 건지 미국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초기에는 당근책을 좀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이 내길 때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모든 정책은 우리 국익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빨리 미국에 다가가서 미국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내놔야 된다. 미국의 국익을 맞춰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기간에 자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파트너도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청취자분들도 혼란스럽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우리 국익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왜 달려갑니까? 또 우리는 대외적으로 보면 국제협상력의 주도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간 국가들의 관행을 보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한군 정권 교체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의 입장이 결정되면 또 이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익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후에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평소의 유언대로 전날 부활절 대축일에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을 만나고 부활절 메시지까지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 정부는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요. 스페인에서도 사흘간의 애도 기간을 공표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일주일간의 애도 기간, 또 바티칸이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추모의 의미로 조기를 개항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에펠탑 조명을 소등을 했고, 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는 교황의 나이에 맞게 이제 88번의 조종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교회의 차원의 추모 미사는 하지 않고요. 교구별로 재량에 따라서 날짜와 장소를 정해 추모 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명동 대성당에서 잠시 후 10시에 프란치스코 교황 추모 미사를 주교단과 사제단 공동 집전으로 봉헌할 예정이고요. 명동 대성당에서는 공식 분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문객을 받는데요.
26일 오후 5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 오전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공식 분향소는 서울 종로구 궁정동 소재의 주한교황대사관에서도 마련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울러서 홈페이지에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어떤 한국 인연 관련된 글과 또 유언 그리고 선종을 알리는 현수막을 만들 수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 선종 이후에 교황 선거 절차죠. 콘클라베를 소재로 한 영화 콘클라베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선종 후 3주차가 되는 시점에 콘클라베를 이제 하게 되고요. 3분의 2 이상 득표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네. 지금 현재 극장에도 콘클라베가 계속 이제 개봉 이후에 선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21일에는 7위였다가 지금 22일에 다시 5위로 박스오피스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글로벌 OTT에서 뭐 단숨에 1위로 올라왔고요. 네. 서비스에 따라 다르지만은 35개국에서 1위를 한 기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3,200% 네. 지금 접속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클라베는 노련의 추기경 로렌스가 콘클라베를 주관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스릴러물이 되겠습니다. 이 암투로 들끓는 정치판 못지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인기를 끌었는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각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마는 각본상을 받았고요.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작품상을 받은 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올해 최고의 외국 예술 영화로서 27만 명 관객 이상을 모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두 교황이라는 제목의 영화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작품인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자진퇴 위로 바티칸을 뒤흔든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네. 그 뒤를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관계를 담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실화의 바탕을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작가의 상상력이 좀 더 많이 부여된 작품이고요. 배우로는 앤서니 호킨스가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조너선 프라이스가 프란치스코 교황을 연기를 했는데 조너선 프라이스가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굉장히 닮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도 잘해서 이 데뷔 후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두 교황에는 평소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소탈한 삶을 살아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실제 모습을 잘 담아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명대사도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신께서는 세상에 새 교황을 보내서 이전 교황이 한 일을 바로잡는다는 말이 있다. 누가 내가 한 일을 바로잡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일을 또 그 뒤에 교황이 되시는 분이 또 바꾸는 그런 일이 또 계속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서전도 재조명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희망과 나의 인생인데요. 네. 일단 희망은 6년에 걸쳐서 직접 집필한 그런 자서전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출간이 됐고요. 당시에 이 선종 이후에 원래 출간된 예정이었는데 희년을 맞아서 올해 축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안식년이 7번 지난 후에 50년마다 돌아온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출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희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서. 그래서 조상이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쟁의 아픔, 또 젊은 시절의 고민, 그리고 재임 중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힘쓴 과정들이 이제 상세하게 희망이라는 키워드와 묶여서 이렇게 집필이 됐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도 80여 년의 인생사를 진솔하게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 보면 이탈리아로 출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일 발행이 됐습니다. 바티칸 전문 기자들이 썼고요.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썼는데 좀 약간 다른 점은 2차 세계대전과 유태인 학살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등 굵직굵직한 그런 세계사적인 이야기 혹은 사건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제 중심에 담고 있고 두 책은 모두 서거에 관련된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에서는 저를 위한 모든 장례 준비 절차는 끝났다. 교황 장례식이 너무 성대해서 담당자와 상의해서 간소화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교황직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겠다라는 나의 인생의 이제 내용이 지금 실제로 네. 이어졌고 그 외에도 신앙, 사회 정의, 환경, 인류애 등을 다룬 여러 권의 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희망을 이야기했던 어떻게 삶을 이어갈 것인가, 또 자연과의 공존을 다룬 지구의 미래, 일상 속 신앙 이야기를 모은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라는 책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관심을 가는 부분이 유홍식 추기경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가 꼽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코레레 델라 세라가 12명의 차기 교황 유력 후보를 선정을 했는데요. 코레레 델라 세라는 유추기경에 대해서 남북한 화해를 모색한 포콜라레 운동의 일원이다. 이 평화와 화해의 대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아시아계는 필리핀 타글레 추기경과 유추기경 단 2명뿐입니다. 콘클라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피선거권 자격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에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이 돼서 네. 교황 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이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소탈하고 열린 리더십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레라 델라 세라는 언급하셨듯이 이탈리아의 최대 일간지뿐만이 아니고요. 교황청 내부에 탄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신뢰성 있는 보도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렇게 유홍식 추기경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교황청 내부 기류나 시각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예, 우리 아시아 쪽에서 교황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후에 펴낸 첫 신간 빛과 실이 정식 판매를 앞두고 공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23일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고요. 오늘부터 서점에서 독자들을 만납니다. 책에는 5편의 시를 포함해서 12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네. 이 중에 3편은 지난 12월 노벨 문학상 시상식과 관련된 수상자 강연 전문, 수상 소감, 그리고 기증 메시지 등이 담겼고요. 네. 또 이와 함께 산문 출간 후회와 북향정원, 정원일기, 더 살아낸 뒤, 그리고 시로는 코트와나 북향방, 그리고 소리 등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공연 소식 하나 짧게 들어볼까요? 내한한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한국 관객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고요? 네, 그래서 유례 없이 지금 한국에서 6회차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25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만난 최고의 관객입니다 라면서 굉장히 호응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친환경적인 그런 콜드플레이의 그런 공연에서 팔찌 재활용이 지금 한일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국인들의 그런 근성 그리고 정신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